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가포비상 발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매일 평일을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논의 과정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불러온 파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노희범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두 분 다 그 법조 기자 노씨여서? 출입할 때 노씨이기도 하지만은 자주 연락을 드렸던 두 분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부담이 됩니다, 지금. 아니, 두 분은 보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방송에서 마주하신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희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헌재 공보관도 하셨고 이후에 변호사 활동 다양하게 하시는데 요즘 방송 보면 굉장히 주류 방송에 자주 나오십니다. 주류 방송. 뭐 주제 넘게 제가 뭐 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뭐 12.3 비상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네. 뭐 제가 뭐 정치적인 뭐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고 네. 이 상황에 대한 법적 상황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뭐 어떤 약간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와도 마다하지 않고 네.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했었던 것인데 좀 이제 자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아니, 그러한데 최근에 보면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렇게 헌재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찌라시가 너무 난무하는데 저도 지금 나름대로는 법조 기자를 했다 보니까 그 해석이 누가 봐도 서초동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여의도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특히 그 4대사 기각설이 계속 돌면서 그 4대사 기각설이 처음에 조금 등장했다가 그다음에 잠잠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구속 취소가 된 이후부터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힘을 좀 보태주기 시작한 게 그 우원식 의장님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이 그렇죠. 얘기 나오니까 촉구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이거 4대사로 기각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져가지고 오히려 이게 눈덩이처럼 이 의혹이 더 확산이 되는 거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럼 결론은 뻔하다. 이거는 인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통 아시다시피 재판할 때요. 변론이 끝난 다음에 막 미친 듯이 서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좀 쫄릴 때 많이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설을 계속해서 퍼뜨린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불안해하고 있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음. 오히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사실은 이거 인용되는 거를 바라지 기각을 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네. 내부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보복 조치도 많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말들은 안 하지만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겉으로는 막 이런 찌라시가 돌지만 실제 내심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편인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난 변론기를 마무리한 게 지난달 25일이었죠. 그 상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제 선고한다는 말은 많았는데 정작 선고 일자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지냐? 우리가 생각한 인용이 아닌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겁니다. 네. 글쎄 뭐 국민들이 이게 뭐 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너무나 명확하고 법리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이고 사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거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뭐 꼭 재판관이 아니더라도 네. 일반 뭐 시민들 보통 사람이 판단하더라도 이거는 중대한 위헌으로서 파면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뭐 여전히 재판관들께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고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라면 과연 이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위헌이 아니라거나 뭐 중대한 위헌이 아니어서 대통령직에 다시 복직해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결정문을 쓸 수는 없다. 만약에 그런 네. 재판관이 있다면 재판관직을 사임해야 되겠죠. 제가 눈높이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질문을 드리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11일 이후에 선고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선고를 했는데 그보다 이제 많이 길어진 느낌인데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 선고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실제로 결과값도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사실 길어지게 되는 거는 쟁점이 복잡하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려 했는데 결론이 안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속수수라고 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그런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었고 즉시 항고를 또 안 하는 그런 검찰의 이상한 태도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막 양쪽으로 좀 나눠져가지고 이 탄핵 반대와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갑자기 막 높아지고 헌재 게시판이 막 마비될 정도로 불통이 돼버리고, 매크로가 네. 막 돌아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음해하고 뭐 이렇게 좀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맞아요. 막 네. 생기니까 전 이건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겠다 재판관들 입장에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자 혹은 명분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용할 것 같이 보여요. 게다가 또 중간에 지금 처리해야 될 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윤석열 씨 거에 대한 것이 헌법 24나 8인데 실제 1번 이진숙 것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중간에 지금 아무것도 결정을 안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 3, 4, 5 거 내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하면서 더 급한 게 이거니까 하자 이제 이러니까 나오는 건데 저는 그래서 뭐 11일 했다 14일 했다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판사님들께서 아마 제일 현명하게 이 혼란을 좀 덜하는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진숙 그때 탄핵이냐 아니냐 결정할 때 4대4 그렇죠.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딱 숫자만 보고 아 이진숙은 탄핵 안 받아도 될 것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고 그때 탄핵 인용한 분들과 기각한 분들의 성향이 많이 갈렸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성향을 가지고 이번에도 유추해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결정 날 수 있다라는 추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탄핵이 기각되었던 사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숫자에만 정리돼가지고 봐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누구누구다 이 사람들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탄핵 심판이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도 아까 노희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 아무리 양심이 법조인이 생각해보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이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13일 날 있었던 그 감사원장하고 그렇죠. 이 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또 역시 전원일치 그렇죠. 네. 기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봐라. 이제 줄 탄핵이고 이거 지금까지 뭐 하나 인용된 게 있냐. 이제 이러면서 오히려 이거는 기각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재판관들이 그때 결정문에 이렇게 썼어요. 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쇼가 아니고 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든 탄핵을 당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 전부 다 생각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바꿔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이 탄핵 당할 정도로 헌법 위반한 거는 맞아. 잘못한 건 맞아. 위헌적이고 위법해. 하지만 이러면서 또 그 13일 날 있었던 것처럼 말하려고 일부러 지금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그것과 완전히 다르고 내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내가 법관이라면 절대 그런 판결문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펜이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문제는 그런 걸 깊숙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일반인들이나 이걸 부화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이 재판부에서 단호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꼼수치고 장난치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 법치는 제대로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더 신중하게 저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교 주변도 그렇고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네. 일부러 미리미리 날짜를 막 여유롭게 두고 이렇게 결정 안 하고 선고 날을 그냥 임박해서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밑에는 보조해주는 연구관들이 여럿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에는 한 5, 60명 정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아는데 이 사건만 전담해서 연구관들이 한 10여 명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네. 저한 1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참여했던 연구관들이 한 반 정도 되고 그 또 경력이 많은 또 연구관들이 한 반 정도에서 뭐 말하자면 실력 있는 그런 경험 있는 그 연구관들로 지금 TF가 구성이 돼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변론 기일 때 다양한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재판관들의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관들이 보면서 그 동시각에 정리를 같이 하는 겁니까? 당연히 네. 관여된 연구관들은 당연히 보고요. 또 이제 증인 녹취서가 이제 뭐 작성이 되면 그 네. 녹취서도 다시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관계 확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10여 명의 연구관들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적으로 이 사건만 중점적으로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변론 기일이 끝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 기일마다 보고서를 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네. 탄핵 소추의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차례 연구 보고서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TF 연구관들 중에서는 파트를 나눠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소추가 5개면은 1개씩 나눠서 그 위헌성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다 작성했을 것이고 지금 정도 되면 변론이 종결될 쯤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위법성에 대한 법적 평가 그리고 파면 여부에 대한 어떤 법적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연구 보고서가 다 올라갔을 것이다. 네. 그리고 결정문이라는 것이 뭐 변론이 끝나고 뭐 처음부터 다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죠. 쭉 축적이 연결되어 되는 왔던 겁니다. 네. 연구 보고서의 어떤 사실관계, 법적 평가 부분이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거기서 다듬는 거기 때문에 결정문 초안 작성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8분의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초안 작성된 것을 보고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직접 가서 뭐 말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봉투에다 자기 의견을 넣어서 네. 주심 재판관한테 주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그 변론을 다 목도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파면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진짜 믿어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데 네, 네. 문제는 뭐냐 그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혹시 이 승복과 불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네. 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지 않느냐 분명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퉈서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결과는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건 아예 말조차도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직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 도대체가 대통령은 법치를 그렇게 외치던 사람인데 나서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게다가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위헌이라고 결정이 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는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사실행위로서 이게 인정이 된다?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왜 국민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법치를 망가뜨리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일이니까.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조금 이제 들은 유언비어를 좀 정리를 해주면 유언비어 총정리라면 네, 유언비어 총정리를 네. 해드리면 우선은 그 아까 말씀하신 사실관계나 이 변론에서 쟁점되는 건 사실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각 재판 연구관들에게 결정문 초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써봐라 저렇게 써봐라 이제 이런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주어서 네. 각하의 경우의 수 그다음에 기각의 수, 인용의 수 이제 세 가지를 다 각각 써보게끔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절차가 지금 있다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게 실제 왜냐면 많은 재판관님들께서 제가 이제 재판하는 도중에 받아본 바에 의하면
각하의 결정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고려는 안 하실 것 같고 음. 또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 기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아닐 그렇죠.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소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소리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결정문 초안 쓰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들 얘기들이 서로 중구난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각이다 각하다 뭐 인용이다를 다 따로따로 써가지고 보느라고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지금 믿진 않고 신빙성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사님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다 자기의 그 결정에 대한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 결정에 따라서 이런 결정문을 썼을 때 이제 의견들을 보통 이제 다 다시는데 다수 의견이 있고 별개 의견이 있고 막 네. 이렇다니까 그런 의견이 논리적이냐 논리정합적이지 않느냐 상대방들이나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겠냐 안 가겠느냐 내가 이걸 그대로 놔뒀을 때 평생 두고두고 박제되는 이 의견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있냐 없냐 이제 이 정도의 저는 네. 고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근데 이제 시기를 조금 조율하는 것일 뿐이다. 어차피 5월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된다고 저는 8만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5월 안에 대선 치러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4월 8일에 그 두 분의 재판관들이 이제 옷을 벗으시기 전에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4월 8일 딱 합쳐가지고 그때 딱 뭐 받아가지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3월 달로 넘어가는데 워낙 이게 지금 복잡하고 힘드니까 네. 3월 21일 전에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유언배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심리가 네. 있어가지고 또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도 들은 얘기로는 전혀 아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 기각 의견 가진 사람이 한 명인가 또 두 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나 두 명이다라고 한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러니까 이게 돌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는 두 명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며칠 전에는 또 갑자기 한 명이라 그러면서 아주 특정한 인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중에. 네. 그건 모르겠어요. 예상할 수 있는 네. 정도지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좀 생각해보면 그분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이분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7대1인데 가야지. 또 예. 지금 6대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혼자 별개 의견 내시라 그러고 다른 반대 네. 의견 내시라 그러고 나머지 분들이 맞으면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사람들끼리 또 이제 나중에서 이제 책임을 같이 지라는 의미에서 만장일치 하려고 또 이제 이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기초적인 그 팩트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정말로 그 결정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인용, 기각, 각하 경우에서 3개인 건데 그 결정문을 통상적으로 재판관들이 우리 연구관들한테 미리 쓰게 시킵니까? 통상적인 네. 사건에서는 주심 연구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연구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재판관에게 보고한 연구관이 이제 평의에서 편결이 나면 네.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주심 연구관에게 결정문 초안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이제 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이 이제 반대 의견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고 네. 원래 이제 연구관한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대통령 사건이라는 게 워낙 뭐 중대하고 많은 재판관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결정문 초안도 뭐 재판관이 작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연구관이 결정문을 초안을 작성한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뭐 과거 대통령 사건에서도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재판관들한테 회람하는 과정에서 음. 뭐 수정 보완이 되고 이제 최종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한 뎁스 여쭤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편결이 끝난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편결 전에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재판관한테 읽어볼 수 있게 그 편결 전에 사전적으로 작성해서 회람을 한다라는 관측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워낙 철통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판관들이 편결하는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연구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파면 결정의 결정문, 한 팀은 기각 결정문을 써서 동시에 두 결정문을 평에 올려서 재판관들이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개의 결정문을 올려서 재판관들이 그날 이제 결정을 했겠지만 사전에 그 결정문을 다 보고 개별 재판관들은 다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도 이제 따라 붙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선고 평결일에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몇 대 몇이다 네. 이런 건 결정을 하겠지만 사전에 개별 재판관들은 이미 심증을 다 형성하고 본인의 결론은 다 가지고 있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노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사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스스로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 그 쟁점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그 파면 사유가 제일 분명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혹시? 저는 사실은 계속 주장했지만 헌법 82조 위반이 제일 절차적으로도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중요한 통치 행위, 어떤 행위를 할 때 있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들의 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논의를 거쳐서 부서하고 이런 책임지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절차를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아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현 혼자만 3명이 찬성했다 그러는데 그럼 찬성한 사람 누구냐 물어보면 또 대답은 못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헌법 82조 위반은 너무 명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보고도 이거는 분명히 저는 탄핵사유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하나만 사실은 중대한 사유 하나가 인용이 되면 저는 인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네. 국회의원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포고령에다가 막 이 사람들 정치활동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근데 본인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다 대통령이 인정한 거예요. 내가 군인들 다 글로 보냈어. 뭐 했어. 근데 그 행위와 관련해서 그 행위들을 전부 다 이제 괜찮게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날 만한 급박한 사유가 대한민국에 네. 있었다라는 걸 인정받는 건데 사실 그런 사유가 없었다는 거는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5가지는 전부 다 사실 다 위배 사항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갑론들박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왜 기각결정 탄핵 인용 결정이 이상하게 잘 모르지 않겠냐 생각하는 얘기는 그들이 희망사항이 많이 섞여 들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판사님들도 그렇대요. 사실관계는 있는데 이거를 A로 해석할지 B로 해석할지 잘 모르거나 좀 애매할 때 형사사건에서 특히 무죄 판결로도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로도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잘 써지는 거. 예. 슬슬 잘 써지는 거.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증거들 합쳐갔을 때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고민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무죄도 써보고 인용도 써보고 그래가지고 형사적으로 유죄도 써보지만 그래도 가장 자기가 쓰면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마지막에 저는 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의견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걸 다 써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번 건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 기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 지난번에 네. 제가 구속 취소 결정 안 될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맞아요. 사람들한테 예. 완전히 혼났죠. 두 번째 즉시 한거 무조건 할 거라고 했다가 야 너희 거짓말하냐 그러는 건데 그걸 누가 맞추냐고요. 그래서 내가 정면 승부했어. 야 이문정 검사도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좀 비겁하게 이문정을 팔았지. 근데 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예측 못했죠. 누가 솔직히. 그거를 예스라고 하겠어요? 법조인 상식으로는. 아니 네. 구속 취소까지는 오케이라고 쳐요. 누가 그걸 직시한 거를 안 하겠어요? 어떤 미친 검사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검사님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놨는데 네. 내가 틀렸잖아요. 게다가 어제 법원행정처 천대회 공보관님인가 그분이 네. 법원행정 처장. 네. 법원행정처장님이 이걸 당연히 아직 직시한 거 기간도 남았으니 내일까지 직시한 거 해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알았다.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근데 여전히 안 하겠다. 이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네. 누가 거기까지 생각하냐고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획한 자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진짜 변호사라는 게 너무 짜증나고 내가 판사가 안 되니까 한이다. 내가 솔직히 그러면서 내가 결정 내리겠다. 근데 그게 아닌 이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내가 단언은 못한다. 네. 그렇지만 내 양심상 정말 이거는 인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의 절차를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이제 활자로만 보다 보니까 잘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을 보는 거는 보이는 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변론도 평의라는 건 도저히 재판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건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평이나 뭐 편결이라는 것이 이제 네. 익숙한 용어는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냥 회의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모여 앉아서? 네. 뭐 8분이 평의실에 모여서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네. 쟁점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결론을 내기 위한 어떤 회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의의 결론을 내는 게 바로 편결이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언론에서 평의와 편결의 뭐 구별 뭐 이런 오, 얘기를 네. 자꾸 하지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게 편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좀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거에서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중대한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더라도 국회 권능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그렇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저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절차적인 것도 중요해요.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무회의 이 절차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그러나 저는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국회로 군경을 보내서 점거하고 봉쇄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국회 본청으로 특전 요원들을 네. 보냈습니다. 그 뭐 사실관계는 전 국민이 실황 중계로 봤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최상 목적지 이른바 그 국가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된 예비비라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던 점 이런 합쳐보면 결국은 국회를 폐쇄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까지 헌법재판소가 사실 확정을 못하더라도 적법한 비상계엄, 즉 전쟁이 일어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를 점거봉쇄한다는 건 있을 안 수가 되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 점에서 이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도저히 이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리 뭐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어떻게 뭐 점거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서 척결하기 위해서 국회를 점거봉쇄하고 네. 체포 시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건의 본질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정말 반대파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을 꾀한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 점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대통령이 헌정을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그 군사행동에 있었다. 네. 이 점은 이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법관들은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일 거다.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변호사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공무도 수행을 해보셨겠지만은 실제로 법관이라는 존재가 정치적 유불리나 주변의 사적인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뭐 사적 네.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사건,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적으로 인간관계 맺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동안 연세도 60이 다 돼가 60 넘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일은 어느 정도 단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사건에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믿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는 이거를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신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본인이 법조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양심, 소신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신이나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론이라든가 바깥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든가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것들 때문에 아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거네 이제 이러면서 좀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나머지 것들 때문에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변호인단들이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너무 모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우선 대통령의 통칭에는 니네들이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네요. 전지전능한 보니까. 분이에요. 일단 이걸 통칭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웃기지만 네. 이거는 통칭이기 때문에 너네들 그 누구도 이거를 판단할 수 없어. 어디 법관 따위가 이거 판단해? 국회의원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오로지 재판에서 벗어난 대통령만 할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들이. 그 얘기 듣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제 이분들이 점잖으니까 말들을 안 하지만. 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할 만큼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어 빠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어디 딴 세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이 말을 바꿨죠. 너무 네. 말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말을 바꾸고 너무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청정 무고한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을 계몽했다고 주장하는 그게 제일 황당했어요. 우리가 왜 계몽을 당해요? 계몽을 당할 게 뭐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오로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오로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가 모든 걸 다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 이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는 데만 오로지 곰곰이 생각했었구나. 게다가 이번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이걸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했었구나. 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것처럼 막 보이는구나.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한심스러웠거든요. 게다가 지금 바깥에 있는 자기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재판관들을 막 함부로 네. 욕하고 재판관들에 대해서 욕하고 막 그 그렇죠. 위해를 가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러면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막 부추기고 선동하잖아요. 대통령이라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고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네. 옳고 그름을 저는 많이 따지실 것 같아요. 네, 실무적으로 헌법재판관들도 예를 들면은 뭐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개인적으로 할 것 같은데 공보관도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면 실무단에서 기사들 관련된 기사들을 정리해서 쟁점에 대한 여론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줍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재판관들도 당연히 봅니다. 네. 그리고 봐야죠. 국민 여론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국민들의 생각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관도 사람인 이상 본인이 어떤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사람이 다 영향을 받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만 본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관에게 부여된 자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내부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의 결정문이라는 게 자기 이름을 네. 걸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은 있다고 당연히 생각되고요. 다만 재판관들이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뭐 여론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고려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관이 그러한 고려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재판관 스스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한간에서는 뭐 대통령 선거일이라든가 뭐 특히 뭐 야당 대표의 뭐 네. 재판 선고일까지 고려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시급한가를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고 네. 이거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 헌정의 어떤 중단 상태, 비상적 상황을 빨리 회복하는 데 어떤 온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당파의 어떤 유불리까지 고려해서 이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보태서 여쭤보면은 그 평이나 평결 과정에 실제로 재판관들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연구관이 배석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이외에는요. 예, 재판관 위에는 뭐 음료수를 가져가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전에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것만 갖다 네. 놓고 재판관이 평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과거에 이런 경우는 한두 번 있었다고 해요. 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보고서 내용에. 네네. 그래서 주심 불러서? 연구관을 불러서 네. 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다시 이제 회의를 이어갔다고는 하는데 재판관들이 회의 과정에서 서로 나누는 얘기는 네. 재판관들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럼 녹취나 이제 회의록도 남지 않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별개 의견 이런 걸 내는 것도 결국은 밀봉된 봉투로 뭐 예를 주심한테 갖다 주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재판관 개인의 어떤 의견을 재판관들 앞에서 개진을 하겠죠. 그래서 다수 의견과 이제 동일한 의견이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별개 의견을 한번 써보겠다라는 네. 어떤 의견 개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은 본인이 작성해서 결정문 초안에 같이 붙여서 완성을 하는 거죠. 아, 아니 그러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재판관들이 결국은 자기 의견이 드러나는 것은 결정문이 공개된 선고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는 진공 상태 자기들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을 하기는 생각보다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법관이 속한 그 커뮤니티의 그런 영향력 그 커뮤니티라는 것은 그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법조인 주변의 이너서클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사람이 확증 편향이 네. 이제 사람의 사고 유형의 한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A라고 하는 것에 호의적이면 그 A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다 만장일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또 내부적으로 본인의 상황이나 본인의 판단 이런 것들 따라 달라지기는 마련이라서 네. 이제 뭐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걸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경향성대로 혹은 우리 커뮤니티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게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막중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재판관님들의 책임감은 정말 막중하고 그냥 일선에서 민사 판결하거나 형사 판결하는 분들의 책임감도 매우 대단하지만 네. 헌재 재판관은 그 책임감이 더 훨씬 더 자긍심도 훨씬 더 높고 그렇죠. 훨씬 더 세다고 저는 나라에 알아요. 큰 영향을 주니까요. 네, 왜냐면 네. 이게 되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가지는 그런 책임감하고 이 헌재 재판관이 가지는 책임감 또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은 그냥 하나의 법리를 가지고서 이 개인적인 사항이거든요.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정 내렸을 때 영향 미치는 게 요 정도라면 헌재 재판관이 사실 결정 내리는 거는 단심으로도 끝나지만 뭐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라서 저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하게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그분들의 자긍심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 자리를 원하는 그런 이유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아주 말초적인 뭐 10%나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런 기본적인 거는 영향을 미쳐도 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막 판단 내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 80명 의원들이 탄원서를 헌재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일 수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의 탄원서인 것 같은데 그런 탄원서를 내면 그것도 재판관들이 다 읽어봅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에 있어서 탄원서나 뭐 청원서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내는 것 자체를 재판소가 뭐 받지 막지 않거나 않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헌법재판이 이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으면 재판관들이 보겠지만 뭐 보는 재판관도 있고 보지 않는 재판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자료가 왔을 때 뭐 국회의원들 여러 명이 그런 의견서를 냈다면 재판관들 한 번은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법리를 혹은 논리를 내가 생각 못하는 그런 논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도출될 수 생각할 있기 수 있어서 때문에 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걸 한번 이제 읽어보는 그런 정도 수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사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내는 게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내가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 전문가적 의견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참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뭐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 두 분도 그렇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속 취소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경솔했죠.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고 뭐 우선 뭐 여러 가지 다 나왔지만 법문에 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날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 기간의 산임 여부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법원이든 검찰이든.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판례가 없었다라고 뭐 결정문에 보도자료에 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그 결정에 많은 모순이 있는 거죠. 법문에도 반하고 기존의 관례에도 반하고 특히 법원이라는 조직은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측 네. 가능성이. 어떤 사례가 계속 쌓아 있으면 그게 확립된 법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도 이루어지고 재판 절차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 그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문 규정에도 어긋난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경솔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그 답변 내용을 보면 뭐 공적인 토론을 필요로 한다? 아니 뭐 이런 건데 언론에 한 거 보면은 네. 그 법관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네. 사람이지 뭐 학자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평론가예요. 공적 토론을 뭐 제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런 공적 제안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의 어떤 구금 사유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평가도 해야 돼요. 본인이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본인이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과거 9시간이 넘어서 구금이 됐다, 공소제의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는 하더라도 현재 피고인의 그 구금 사유, 네.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범죄 중대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고 직접 직권으로 영장 발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헌재청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속 취소 결정을 네.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법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경솔하게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구금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상급심의 판단을 그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본인이 몰랐다? 아니면 본인은 검찰의 결정을 믿었다? 네. 즉시 항고할 것으로?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 네. 아니었나.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이 가져올 이 여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유, 게다가 구속 취소 사유를 제대로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날이냐 시간이냐 때냐 해서 뭐 피고인의 그러니까, 네. 이익을 하겠다는데 그게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속 기간을 결정할 때 그냥 안에 들어가 있으면 10분만 있어도 하루로 채워주기 때문에 원래 나중에 그 뭐 징역이나 실형 같은 거 선고받으면 그 날만큼 빨리 빼줘요. 가는 게 좋지 뭐. 예,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더 웃기는 거는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취소 신청을 또 했답니다. 이 그러니까요. 직위원장에게.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제 하는 그래서 건데. 명태균 씨도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이제 그것들이 다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제 네. 워낙 이번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그동안 내렸던 결정이나 검찰이 내렸던 결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은 일이냐. 그 분 혼자 때문에. 게다가 검찰에서는 또 대검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윤석열에게만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거다. 우리는 앞으로 다 날로 계산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두 분이 형사 피의자 변호도 하셨을 때 아유, 여쭤보는 건데 참네요.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궁금했던 게 법원이 판단하면서 그 시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된 시간, 돌려준 시간 그걸 이제 말 그대로 변론을 하려고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 시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런 논리를 펴려면은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알려주지. 언제 접수했다 돌려줬다 얘기해 줍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재판부가 뭐 현대 사회에서 뭐 언제 접수됐는지 뭐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잘 알 수 있다 뭐 그러는데 전자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던데 판사들이 너무나 실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 그게 뭐 초시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네. 분까지 합니까? 초까지 해야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렇죠. 피의자의 이익을 그렇죠. 위해서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날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야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음. 그리고 구금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도 인권보장 측면도 있지만 수사의 공익성, 구금의 필요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또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피의자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 신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금 제도를 없애야죠. 없애죠. 그냥 보니까 네. 구금을 10일씩이나 하는 건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네. 근데 몇 시간 갖고 이 중대한 이 구금의 필요성이라든가 절차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은 또 다른 공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그 구속 취소 결정은 본인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례적이고 네. 사법이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어떤 법리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서 이렇게 일대 혼란을 가져온 매우 잘못된 결정이고 그런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인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써 이런 많은 법적인 문제, 네. 현실적인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을 또 이제 공익의 대변자라고 불리는 검찰이 또 낼름 받아가지고 심지어 이제 항고도 안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본인 의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즉시 항고해서 받아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검찰이 안 합니다. 그건 또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야 당신들은 그래도 좀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공평하게 하려고 했어.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다가도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스스로가 자백을 하는구나. 이게 당신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가 있었다는 네.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노 변호사님도. 그러니까 차마 말씀들은 다 못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법조인들이 아무리 양심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양심이 더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내가 좀 불리하고 내 식구들한테 뭐 안 좋고 내 친구한테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절차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봐주는 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네. 근데 이번에 이 심의정 검찰총장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행위이고 그거를 우리들이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혹은 기회를 조금 더 준 거예요. 사실 네, 어제 천대엽 맞아요. 시정 기회를 준 처장이나. 거죠. 네, 왜냐면 네. 이미 풀어줬어. 그래 그냥 석방지휘는 항고라도 석방지휘대로 해봐. 하고 네. 대신에 득시한 거 해봐. 음. 그래야지 우리가 그러면은 뭐가 맞는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니 했어. 근데 그럼 그거라도 해주든지 그것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잘했다고 그냥 주장만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고 네. 게다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내부 게시망에 올라간 글은 다 삭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도대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즉시항고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저는 그 워딩이 좀 걸렸는데 저 법조 기자를 해봤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준사법적이란 결정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런 표현은 없죠. 그러니까 네. 그 검찰은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준사법적 결정이라는 것은 아마 검찰청장이 뭐 특히 이제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본인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권위가 것처럼, 있고 네. 이런 것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하려고. 싶어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 저는 검찰은 현행법이 아직 살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 네. 이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위헌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 현행법이 위헌일 것을 예상해서 어떤 권한 행사를 하지 않거나 신병 확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만약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위헌성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위헌 제청 신청도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상고 밟으면 됩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다. 언제부터 검찰이 현행법을 놔두고 현행법이 위헌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거 행사하지 않겠다. 행정기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현행법이 일단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한 현행법을 존중하고 그걸 따라서 하되 그 과정에서 그 위헌성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 여부를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이미 있죠.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항고를 하고 즉시항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법원에. 그것이 맞고 그래서 헌재에서 맞다 위헌이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상급법원에 따라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현행법이 살아있는데 뭐 우리 안 하겠다. 네. 위헌성이 있다.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반드시 위헌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석의 경우가 그건 일시적인 이제 구금에서 해제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데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이제 보석도 허가하고 하는데요. 구속 취소 결정은 한번 결정이 되면은 이제 석방이 되고 전국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동일한 사유로 재구속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네. 사후적으로. 근데 이번은 그런 경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당연히 즉시항고를 해서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뭐 아직도 뭐 날로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 나면 항고하잖아요.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무죄가 났는데 피의자나 피고인의 뭐 재판 청구권이나 뭐 이익을 생각해서 실체의 예. 이유를 생각해서 우리가 항소하면은 위헌일 것 같아서 안 하겠다? 그럼 본인들이 다 잘못했다는 신문에 걸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네. 진짜로. 그러면 앞으로 검찰은 기소하면 안 돼요. 예, 어떤 그래서 사건도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상당히 네. 이번 결정은 더군다나 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건이라도 일대 혼란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고 이릉은 즉시항고를 해서 네.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적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구속 기간을 날짜냐 시간이 하는 문제는 정말로 구속 취소와의 직접적 사유로 결정문에서 이제 판시한 바인 것 같고 저는 두 번째 항목이면 수사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생각이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구속을 풀어주는데 그치지만 만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판단이 요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이걸 항고를 안 하고 그냥 본안재판으로 가져간다? 공소기각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흉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뭐 본안에 가서 다툴 수 있으니 즉시항고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다 모순이에요. 저는 그 지부장의 결정도 모순이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답변도 모순이고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이게 설명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냐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었을 때 원래는 경찰에게는 있고 그렇죠. 검찰과 공수처에는 그 관련 수사로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이제 그렇게 다 우리는 법문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생영장 같은 걸 막 청구를 해요. 근데 경찰만 청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또 자기네가 또 따로 청구를 해요. 김용현의 네. 경우에. 그러니까 공수처도 우리도 그럼 하자 해가지고 세 군데가 같이 막 무슨 통신 이런 거 앞세고 막 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중복영장이니까 뭐 법문에 그랬겠죠, 뭐. 있으면 예. 법문대로 그러면 경찰에다가 주든지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교통정리 갖고 와라.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러다가 제일 처음에 이 영장을 청구한 곳에서 한 군데다가 아마 검찰인가 그때 거기다가 이제 보내줬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다 안 되니까 니네끼리 교통정리해 이제 이 얘기가 그다음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내가 청구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수사하는 주체로서 뭔가 하는데 검찰이 자꾸 영장 청구권 자기네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기네가 해달라는 걸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좋다 그러면 영장 청구권은 검찰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그러면 공수처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수처하고 경찰이 합쳐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혼자 완전히 도토리처럼 돼버렸잖아요. 개밥의 도토리처럼. 그러고 나니까 검찰에서 고민하면서 니네 절대 안 돼. 우린 너네한테 절대 줄 수 없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영현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김영현 건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할게. 대통령 거 니네가 해 이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또 수사 자료는 좀 안 줘. 막 버텨 끝까지. 그러니까 되게 웃긴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네.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겁니까? 그 수사권이 있다는 걸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거는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와 세 기관이 법문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사실은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 중인 네.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공수처하고 경찰이 같이 해가지고 회의에서 영장 정한 거죠. 청구하니까 예. 이제 법원에서 내줘요 또 이번에는.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아 이제 있다고 한 거지. 니네한테 예. 있는 거라고 말해준 거잖아. 네. 근데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세 군데가 네 번인가가 더 됐어요. 이 체포적부심에서 뭐 서부지법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거네 이제 수사권이. 공수처 예. 수사권 있는 거네. 게다가 특별수사본부라고 해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하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거기다 대해서 검찰이 뭐 반대하거나 이랬나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예. 더 웃긴 건 중간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김용현이 처음에 어딜 먼저 갑니까? 검찰에 먼저 가죠. 공수처 가거나 네. 경찰 먼저 가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검찰을 먼저 가요. 근데 검찰 갈 때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체크를 해봤더니 경찰이 처음에 이거 수사권이 우리에게 있네 없네 이제 이러고 막 싸우고 그랬을 때 전화를 자기네끼리 했다는 거야. 누가? 검찰이 했다는 거야. 이진동 차장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전화했다고 했죠. 네. 윤건영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전화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검찰이 이진동 차장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또 수뇌부 중에 누군가가 비아폰 전화번호를 두고 누군가에 물어보고 신부정 총장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또 자기네끼리 전화 통화를 막 연락이 하다가 오시죠. 우리한테 먼저 오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김용현이 그럼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러고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사권도 없는 이 말에 따르면 그거잖아요.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그렇게 해가지고 김용현을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다 야 우리가 훨씬 너 잘해줄게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놓고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오로지 김용현만 데리고 앉아가지고 정말 수사를 정강사건처럼 막 해버렸잖아요. 김용현에 대해서는 공범이란 말이에요.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자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 우두머리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죄하고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는 공범관계 아닙니까? 공범관계에 대한 증거는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왜 형사재판에 재판하시는 부장판사님이 둘 간의 무슨 관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 니네들끼리 또 이거 가지고 내란죄 가지고 싸울 수 있으니 알아서 해라. 이건 위에다 물어보자.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냐고요. 나 같은 듣보잡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네. 나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게 전부 다 검찰하고 대통령 측근하고 이 내란죄 저지른 사람들끼리 같이 공범으로 이걸 짜지 않고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웃긴 거는 김주현 수석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신부장 검찰총장이. 구속 연장 기간을 2번이나 거절당했을 때 그날이 25일인가 그랬었어요. 김주현 수석하고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는 풀어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신부장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요즘 좀 분위기 안 좋다. 그건 못하겠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니네들 잘하는 그거 한번 해보자.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책임도 혼자 떠안지 말고 다 같이 회의한 결과라고 해서 해보자 이래요. 근데 그때가 바로 25일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지기현 부장판사 말에 의하면은 그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난 당연히 불구속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불구속 얘기를 막 자기네끼리 하더니 그러면 좋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검사장끼리 회의해가지고 이걸 면피해보자 이런 얘기 갑자기 나오더니 사람들이 25일 정도 그때쯤 되면 그 노련한 검사들이 몇십 년 동안 71년 동안 해왔다는 것 때문에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공수처 갔다 왔다는 거 다 뻔히 아는데 우리 그러면 여유롭게 내일 검사장 회의하고 끝내자 이럽니까? 보통 같으면 그날 그 즉시에 차라리 검사장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검사장 회의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기소를 한다고요. 안전하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서는 그 다음날 원래는 지기현 부장에 의하면 9시면은 이미 다 이제 끝나는 날이 되는데 오후 늦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10시, 네. 10시에 검사장 회의를 해가지고 2시간 40분을 한 다음에 오후에 그때 가서 결정도 안 해. 그러다가 6시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 기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누구누구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납득이 가요?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법원의 결정과 또 검찰의 결정 이런 것들이 그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결국 진영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하다 보니 헌재에서 종국 선고를 판면으로 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선고 당일에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극심한 소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뭐 예상이 되는 바라서 네. 어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국민들 간에도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르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 모두는 그걸 승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존중해야 된다.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는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이 약속한 네. 우리 헌법이라는 기본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달리하는 것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렇습니다. 갖는 겁니다. 네.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견해 차이나 뭐 헌법에 대한 어떤 태도나 견해가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 존속은 운명적인 거고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우리가 정말, 스스로 약속한 거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고 그것이 바로 우리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헌재 결정 이후에 이제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어떤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노희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는데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다를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르더라도 실제 이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그 결과를 자기가 감수하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고 그게 국민의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우리가 위임을 해줬고 헌법재판소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한 게 맞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다 수긍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인용이 나오면 인용이 나온 대로 기각이 나오면 기각이 나온 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할 거는 그 결과에 맞춰서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미 불복을 예정하고 실제 그런 일을 하지 그렇습니다. 네. 않겠다고 지금 자꾸 사회를 부추기고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지금 어수선하게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저는 혹시 이러면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또 잘못된 판단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든 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간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네. 도리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실제 그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거를 누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 네. 같은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핵 선고를 앞둔 헌재의 분위기와 이후 결정을 받아들일 우리 국민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변호사의 거침없는 재언을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낮 12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이번 주 인물탐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